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계속해서 파산재단의 점유관리와 관련해서 관련 문제로서 폐업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의 부활, 법인 파산 경우에 이제 폐업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의 과세표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데, 폐업하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은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업 선고 전 폐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업계속의 허가 여부와 별도로 파산관제인이 관할 세무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고, 그 신고일 당시 남아있는 재화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더 많은 매입세의 공제를 위해서는 사업을 폐지하여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계산하는 것보단 사업을 계속하는 형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 일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면 파산재단이 재단 채권이 총액을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는 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점, 폐업일 이후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파산관제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파산 선고 전에 폐업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다시 사업 계속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부활, 재개업시키는 것이 행정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폐업 신고된 상태를 그대로 두기도 하나 사업자 등록을 부활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31번 볼까요? 서울중앙지방법 2010 파업 56 주식회사 니즈몰 사건에서 채무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계속함에 따라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 위해 파산 선고 전 폐업 신고되었던 사업자 등록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던 사안에서 파산관제인이 국세청의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절차를 통해 본점 소재지 및 부동산 임대부동산 소재지에서 각 사업자 등록을 부활시켰다. 국세청 사전 답변 법규부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 2010 파업 100388 사건에서 주식회사 탑항공 사건에서 세무자가 매출채권이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신고를 함에 따라 채무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어 파산관제인이 매출채권을 해소하지 못하고 채무자의 거래처도 부가가치 신고 및 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던 사안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파산관제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같은 법 제16조 4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받았다. 그러니까 부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파산 선고를 받은 의료법인의 경우 관할시장, 시군, 군수, 구청장에게 의료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파산관제인이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 등을 보존하며 기록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의료업 폐업 신고를 하면 관할 보건소장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업 폐업 신고를 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해야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고가품의 보관,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보관 방법은 법원이 정합니다. 487조에 의해서 채권자 지폐가 고가품의 보관 방법에 관해 결의할 수도 있는데, 화폐는 은행의 파산관제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임치하고, 그 다음에 어음수표는 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추심 위임을 하며, 주식 회사채는 증권사의 파산관제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탁합니다. 귀금승류는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통상의 보관 방법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는 파산 선고 직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사전에 요청한 금융기관을 고가품의 보관장소로 지정하기도 하지만, 파산관제인 신청에 따라 고가품의 보관장소를 지정하고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이제 저희 같은 개인 파산관제인은 주로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법원 분점, 회생법원 분점이 있습니다. 출장소죠. 거기다가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채권자가 이제 지금 통장이 수십 개를 관리하기 때문에 환가사건 그 수시로 이제 돈을 입금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만약에 직원 통장 50개를 갖고
이제 갈 때는 뭐 이런 아무 지점이나 가도 되죠. 삼풍 지점이 있었어. 삼풍 아파트 지점이 있는데 삼풍 아파트 지점이 이제 조만간 없어지고 저쪽 그 교대역 사거리에 있는 신한은행 그 지점하고 통합이 되더라고요. 정보통신 공제조합에 있는. 그래서 좀 거리가 멀어져서 이제 법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임치한 화폐, 유가증거 그 밖의 고가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는 감사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감사원이 없는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다만 채권자 집에서 다른 결의를 한 때는 그 결의에 의한다.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고가품을 반환받은 때는 수취인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때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이는 파산관제인이 수취인으로 하여금 지급 그 밖의 급부를 하게 하기 위해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같다. 법원은 고가품 보관장소를 지정하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보관장소로 지정된 각 금융기관에 파산관제인 명의 예금이 지급, 해약, 타계자료 이체 등은 법원의 임치 반환 허가서 등본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임치 반환 허가서 등본이 지급 확인란에 날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 이중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그 예금 계좌에 대해 현금카드가 발행되지 않도록 하고 파산관제인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때는 법원의 허가서 등본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의뢰하는 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법원에서 이게 은행 직원이 아주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 통장 관리하는 게 이게 잘못하면 이제 사고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실무상 파산관제인도 계좌를 개설할 때 법원이 보관장소를 지정한 금융기관과 해당 지점 외에 다른 지점에서 인출할 수 없도록 제한 조치를 하고 파산관제인이 보증인 등 대리인이 일시에 일정 금액 이상 인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에게 유선 통보하여 인출 내용을 확인한 후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특약을 체결하고 있다. 고가품 보관장소 지정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의 해지 요구. 원칙적으로 채무자 명의 기존 예금계좌를 전부 해지하고 반환받은 돈을 파산관제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기예금 등 즉시 해지하는 것이 파산자에 불리한 경우,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해당 계좌가 차용인들의 대출금 상환 등에 이용되어 온 경우 등 필요한 때는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를 파산관제인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선고 전에 체납 처분이 되어 있었다거나 예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파산관제인이 해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유지하는 경우 파산관제인은 파산 선고 전에 자동이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인터넷 뱅킹 등을 해지해야 하며 계좌의 명의를 파산관제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던 인감을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받는 등으로 채무자의 임직원이 예금을 인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100% 새로 만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채무자 홍길동의 파산관제인 변호사 홍현필 이름이 두 개가죠. 변호사도 들어가고 채무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통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통장입니다. 지금 법조타운 지점의 실무 방식에 의하면 그 예금 계좌는 변호사 게 아니라 그 채무자 명의의 계좌입니다. 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채무자 개설 통장이 압류가 되기도 하고 뭐 압류의 어떤 효력을 받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바로 별도로 다시 또 취소를 해야죠. 뭐 검찰청에서 뭐 추징금을 압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은행, 하나은행 지점이라든가 다른 은행에서는 채무자 누구누구의 파산관제인 홍현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또 파산관제인 명의 통장이 됩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관제인이 갑자기 그 통장에 따라서 몇억 원의 어떤 돈을 보유하고 있죠. 이렇게 자기 전자 사이트에, 은행 전자 사이트에,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들어가면 돈이 막 통장에 한 5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무서에서도 좀 나중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관제 업무라는 건 이제 입증하면 되겠죠. 그래서 통장 방식은 두 개가 있는데 개인 사건에서는 이제 채무자 명의로 하고 사실상 관제인이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고요. 보관장소의 선정, 대체로 파산관제인이 입출금하기 쉬운 금융을 새로 선정하는데 금리나 수수료 혜택도 고려한 안정성을 우선화하되 그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의미 없죠. 지금 뭐 이자율 0%, 0.25, 1%대가 안 되는데 이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관장소의 선정에 있어 정실이 개입되거나 금융기관 로비 때문에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글쎄 뭐 파산 이거 로비 안 하는 것 같은데 모르죠. 뭐 법인 같으면 몇억 몇천억 들어오면 파산 채권자가 금융기관이고 자신을 보관장소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예가 있으나 파산 채권자 사이 형평 문제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파산 선고 전 개설된 채무자 명의 기존 예금 계좌의 파산 선고 후 채무자의 기존 거래처에서 파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 대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파산재단이 파산 선고 후에 금융기관에 대해 예금 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이 파산재단에 대해 부담하는 예금 반환 채무는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 채권 등 파산 채권을 자동 채권화하여 이와 같은 파산재단의 예금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삼아 하는 상계는 법 420조 제1호의 상계금지 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죠. 저는 이런 상계는 당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검찰청이나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해서 그 본점에서 압류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압류 등록을. 그럼 이거는 이제 관제인 통장이다라고 해서 해면 풀어주는 경우도 대부분 풀어줍니다. 파산관제인은 법원이 고가품위 보관장소로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면서 그 금융기관의 채무자 주식회사 누구누구의 파산관제인 땡땡땡 명의 계좌를 개설한다. 이건 이제 법인 파산. 개인은 채무자 홍길동의 파산관제인 변호사라는 걸 넣는 것 같아요. 변호사 홍연필 명의의 계좌를 개설. 보관장소의 수 및 변경. 보관장소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재단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위험분산을 위해 보관장소를 다수 선정하기도 한답니다. 이건 법인이겠죠. 법인 파산. 보관장소 새로이 추가하는 것도 보관장소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보관장소에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파산관제인이 사무소를 이전함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고가품을 보관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기존에 지정된 것보다 다른 금융기관이 금리가 높거나 수수료 혜택이 있어 파산재단에 유리한 경우, 기존 지정된 금융기관이 폐쇄되는 경우에 파산관제인이 고가품 보관장소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관제인은 금리나 수수료를 비교한 자료를 첨부하는 등 보관장소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하고, 법원은 파산관제인 신청에 따라 기존 보관장소를 그대로 두고 고가품 보관장소를 추가하는 결정을 하거나 기존의 고가품 보관장소를 지정한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고가품 보관장소를 지정하는 결정을 합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은 파산재단 환가, 재단채권 변제 및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 등의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잔액이 없는 계좌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해당 금융기관을 고가품 보관장소에서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통장 해지한다 그러죠. 업무가 끝나면은 통장을 해지 안 하면 그게 남아 있습니다. 이름이 수십 개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지합니다. 보관 방법. 재단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수시로 인출해야 할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의 형태로 보관합니다. 약정 예치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은 것이 보통이나 지나치게 장기로 약정하여 신속한 중간 배당 등의 지장을 초래한 것을 곤란하므로 약정기간은 향후 배당 시기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은 실무상 정기예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약정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익증권, 주식투자 같이 수익이 높지만 손실 발생 위험이 큰 상품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채권자들한테 안전하게 나눠주는 게 최고죠. 괜히 조금 돈 더 벌레다가, 그쵸? 한편 파산관제인이 법원이 지정한 임치금의 보관장소인 금융기관 내에 예금의 종류를 바꾸는 것은 임치금이 파산관제인에게 현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라 같은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 계좌 간 이체 또는 대체는 파산관제인이 반환 청구에 따라 임치금 현물의 반환과 재임치 과정이 단축되어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서울회생법원은 법제 500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의 유의점. 부동산은 그 환가에 시일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죠. 그동안에는 교환 가치를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부동산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용역업체에 유명하거나 관리를 전담하는 보조인을 고용하여서 한답니다. 이제 법인 얘기죠. 개인은 뭐 해봐야 빌라, 아파트인데 그냥 살도록 놔두죠. 그러나 파산관제로서도 부동산의 시설 유지에 각종 설비 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나, 이거는 이제 뭐 큰 통으로 아파트나 미분양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경우죠. 아니면 뭐 오피스텔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주상복합 시설 수십 채. 그 다음에 뭐 도시명 주택. 요즘 오피스텔을 달리 또 도시명 생활주택이라 그러죠.
진짜 뭐 원룸이죠. 원룸, 투룸. 그런 것도 이제 파산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부동산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야, 이런 법률도 잘 숙지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증이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공부를 해서 뭐 안전관리사라든가 무슨 뭐 아파트 관리사, 그렇죠? 전문 자격증이 있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실시,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비의 유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 유지관리,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도시가스사업법,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안전관리자 선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검사대상기기 검사,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선임, 건물의 냉난방 온도 유지관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 소방대상 소방안전관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보험가입 의무, 장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배출자의 분리보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독 의무, 수도법, 위생상의 조치, 지하수법, 수질검사,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의 오염방지, 하수도법, 개인 하수시설의 운영관리,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실내 공기질 관리, 국민건강증진법, 금연을 위한 조치,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 등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빌딩이 만약에 이제 뭐 한 5층 이상이다. 이러면 이게 다 적용이 되죠. 그쵸? 다 적용이 될 겁니다. 법이 몇 개예요, 벌써? 수십 개죠. 그쵸? 이게 건물 관리해서 하는 게 장난이 아니죠. 그냥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적당하게 그 관리자들도 잘,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회사에다 용역을 주죠. 그럼 용역 회사에서 소장을 파견합니다. 관리소장하고 이제 경비들 2명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그 다음에 청소하는 아줌마, 딱 4인 1조예요. 그쵸? 4인 1조. 그래도 조금 더 건물 규모가 크면, 여기도 지금 10층인데 4분이 근무해요. 4분이. 소장님 하나, 아저씨, 경비, 수위, 경비죠. 경비 아저씨 2명, 그 다음에 청소하는 아주머니, 청소부 4명. 그죠? 한편 부동산의 보유로 인하여 지출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일반적으로 재단 채권에 해당하죠. 당연히 473조 제2호 단서 3호 재산세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도로점용료, 보험료 등도 재단 채권을 승인하여 지출하죠. 하여튼 부동산 관리에 들어가는 돈은 다 재단 채권이죠. 그 밖에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재의 구입, 조경, 청소, 경비, 주차, 방역, 소방훈련 등 같은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건물의 경우 임대되지 않은 공간을 남겨두는 것보다 임대를 하는 편이 환가에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파산관제는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재단 채권이 되므로 이를 들어 임차를 희망하는 자를 설득하면 된다.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적 재단 채권을 만드는 것이 되므로 파산재단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낮추고 월세를 높여 임대를 하는 것이 좋다. 반면 빈 공간이 임대로 말하며 전체 건물이 매각 추진에 지정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쵸? 자,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곡가물 보관, 그 다음에 폐업시 주의점, 폐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중의 부분, 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